며느리가 이제는 나보고 요양원 가라고 합니다. 거실 창문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따뜻해야 할 집이었지만 공기는 오래된 냉장고 냉기처럼 싸늘했다. 나는 조용히 부엌 식탁에 반찬을 올려두고 며느리를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오면 늘 그렇듯 고생했어요. 라는 말 하나쯤 듣고 싶었다. 오늘도 사연 이야기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만으로도 나는 이미 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온기 대신 또 다른 한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어머님,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말끝은 존댓말이었지만 표정엔 관심이 없었다. 아니, 그냥 동네 한 바퀴 걸었지.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12년.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눈치껏 있어야 하는 손님이 된 건 오래전이었다. 그녀는 밥상을 보자마자 젓가락도 들기 전에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많이 바쁜 거 아시죠? 솔직히 이렇게 계속 밥 차려드리는 것도 저도 사람인데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귓가를 스쳤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 고생이 많지. 내가 더 조심할게. 하지만 며느리는 오늘 아예 마음을 먹고 온 눈이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이 집 구조상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양원 들어가서 지내시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해서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소리 없는 벼락 같은 한 문장이었다. 뭐라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요양원 시설도 요즘 좋고 어머님 연세면 국가 혜택도 있고 저희도 편하고 어머님도 돌봄 받으시고 서로 좋잖아요. 솔직히 이 집에 계속 계시는 건 부담이에요. 부담. 그 단어가 나를 식탁에 묶어버렸다. 아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른 순간 며느리가 한 문장을 더 얹었다. 아, 그리고 이 얘기 남편한테 굳이 말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저도 이미 말 맞춰놨어요. 나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들도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짐짝이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은 그래도 기대가 남아있는 사람에게 나는 거니까.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들어왔다. 나는 아직 식탁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는 TV를 보며 다리를 꼬고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음료를 마셨다. 아들이 내 앞에 앉았다. 엄마, 얘기 들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내 생각도 그러니? 내가 짐이니? 아들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말없이 물 한 모금을 삼켰다. 그 한 모금이 나에겐 대답이었다. 엄마도 아시잖아. 우리도 애 키우고 생활비에 대출에 솔직히 여유가 없어. 요양원 들어가 계시면 우리도 숨 좀 쉬자는 거야. 나는 기가 막혀 웃음만 나왔다. 너까지 그 말을 하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니. 며느리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은 채 TV만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착한 며느리 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 버티다 보면 선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제 인생살 권리 좀 찾으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들의 입에서 한마디가 떨어졌다. 나도 내가 요양원 가 계시면 좋겠어. 우리 가정 좀 살자 제발. 그 말은 며느리의 말보다도 잔인했다. 며느리의 말은 상처였지만 아들의 말은 절단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알겠다. 내가 나가면 되지. 며느리는 끝까지 선을 넘었다.
참 어머님.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내일까지는 짐 정리해 주세요. 주말에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을 할 이유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며 나는 속삭였다. 그래, 너희가 원한다면 나는 나가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버려진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다. 내 눈빛 속에서 아주 작게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수능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나는 불 꺼진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들었던 말들이 씻겨나가지 않는 얼룩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다. 문을 살짝 열고 화장실로 가는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내일 얘기 끝내면 드디어 집 정리 들어가. 요양원 보내고 나면 그 집 방도 우리가 쓰면 되지. 솔직히 이제 숨 좀 쉬고 싶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가 말하는 집은 내 인생 가장 큰 전쟁터였고, 그녀가 말하는 방은 내가 아들을 낳아 기른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겐 정리할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자리로 돌아온 며느리는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어머님, 왜 아직 안 주무세요? 요즘은 잠이 잘 안 와서.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잠이 오면 이상한 거죠. 저 같아도 제가 짐 되는 집에서 잠 못 잘 것 같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줄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면 저도 솔직히 제 인생 조금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숨 쉬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는 숨 쉬면 안 되냐?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님은 이미 다 사셨잖아요. 그 말에서 나는 이 집에 내가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결심이었다. 새벽 2시. 집은 고요했지만 고요가 평화가 아니라 처분이 끝난 방 같았다. 나는 방에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가방에서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남편이 남기고 간 단 하나의 비밀 상자. 손이 떨렸지만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첩 한 권과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가 있었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 적힌 문구. 당신이 이걸 보는 날 우리 아이들은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기고 간 흔적. 나는 무릎 위에서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25억 8천만 원.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방 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혹시 안 주무세요? 나는 재빨리 수첩을 덮고 상자를 가방에 넣었다. 문 앞에서 그녀가 덧붙였다. 내일 요양원 상담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어머님이 편하셔야 우리도 편하니까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정적. 나는 상자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너희가 나를 버린다면 나는 나를 지키겠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기를 켰다. 내 연락처 속 몇 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은 번호. 변호사 김. 발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거실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며느리의 메시지였다. 드디어 내일이면 끝난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 식탁에 앉은 나를 보며 며느리는 밝은 척 웃었다. 어머님, 오늘 요양원 상담 가는 날이죠? 시간 맞춰 나갈게요.
아, 그리고 오늘은 식사 안 하셔도 돼요. 밖에서 먹고 올 거예요. 그녀는 내가 없는 편이 편하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 말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할 가치가 없었다. 아들이 나왔다. 눈을 피한 채 말했다. 엄마, 부탁이야. 괜히 감정 상하게 굴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 우리도 더는 버틸 힘 없어. 나는 천천히 물었다.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원 방 한 칸에서 보내라는 게 너희 결론이니? 아들은 숨을 삼키듯 말했다. 엄마가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은 변명일 뿐이었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단호하게 한 문장을 남겼다. 그래, 오늘 상담은 가겠다. 하지만 내가 가만히 당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이요? 설마 저희한테 반항이라도 하시게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희가 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뭘 모르는지 곧 알게 될 거다. 그녀는 비웃었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오늘부터 내가 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되갚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방 안에는 어젯밤 꺼내둔 수첩과 봉투, 그리고 나의 핸드폰에는 변호사의 번호가 있었다. 요양원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 며느리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나는 거실 끝자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기에 그녀는 내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다. 네, 팀장님. 이번 주까지만 정리하면 내 방 하나 비워요. 저희가 드레스룸 쓰려고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방을 비운다는 말. 그곳은 내가 평생 살림을 꾸렸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이어갔다. 솔직히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살면 끝이 없잖아요. 요양원 넣고 나면 저희도 좀 숨 좀 쉬어야죠. 아, 그리고 그 집 주소로 대출 준비도 같이 해주세요. 그 순간 뒤통수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드레스룸도 대출도 이 집도 내 방도 결국 다 그녀의 계획이었구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의도적으로 기침소리 하나 크게 냈다. 며느리는 흠칫 놀라 돌아봤다. 그러나 금세 표정을 정리하고 말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집값이.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충분히 들었다. 내가 원하는 게 내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내 공간이라는 것.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님, 세상은요 결국 자기가 지켜야 살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내 걸 지키려 한다. 그녀가 한숨과 함께 비웃듯 말했다. 지키신다고요? 뭐요? 이제 어머님께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나는 가방을 열고 수첩 한 권을 꺼냈다. 표지는 낡았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는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무거운 진실이었다.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며느리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나는 수첩을 닫으며 딱 한마디만 남겼다. 내가 먼저 칼을 빼들었지. 그럼 이제 나도 칼을 잡겠다. 그녀는 짧게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 속에는 처음으로 불안을 감춘 흔적이 보였다. 공기는 이제 바뀌었다. 더 이상 나는 짐짝이 아니었다. 싸울 사람이 되었다. 저녁 식탁. 나는 조용히 국을 떠놓고 아들을 기다렸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식탁을 자기 집 식당처럼 두드리고 있었다. 아들이 앉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 요양원 나 혼자 결정하기 싫다. 내일은 같이 가자.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어라. 아들은 젓가락질을 멈췄다. 잠깐 멈춘 그 침묵이 오늘의 균열이었다.
며느리가 먼저 끼어들었다. 아니, 왜요? 이미 결정된 건데요. 왜 또 흔들리게?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흔들리는 건 너다. 나는 아직 단 한 번도 나의 선택을 말한 적이 없다. 며느리의 눈매가 올라갔다. 어머님, 선택할 권리가 있으셨나요? 나는 잔잔하게 대답했다. 권리는 사는 동안 있는 거다. 죽은 사람한테는 권리가 없겠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들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이다. 내가 원하면 너희가 날 강제로 요양원 보내려 한 기록과 증거를 남길 수 있다.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다. 며느리는 당황을 억누르며 웃었다. 어머님 협박하세요? 아니 애구다. 그때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우리 이 문제 다시 얘기해보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너도 그만해. 엄마한테 말하는 태도, 선을 넘은 건 너야. 그 말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완전히 갈라졌다. 나는 깨달았다. 첫 번째 균열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조용히 아주 차갑게 말했다. 여기까지다. 이제는 너희가 흔들릴 차례다. 밤 11시 아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며느리는 바로 뒤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내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아까 그 서류 보여주세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내가 볼 서류는 아니다. 그녀는 비웃었다. 역시요, 겉으론 약한 척 하더니 결국 숨겨둔 게 있었네요. 나는 며느리를 찌르듯 말했다. 숨긴 게 있는 건 너 아닐까? 그녀 표정이 굳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살짝 꺼내 보였다. 표지만 보였을 뿐 내용은 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요? 그거 하나로 저를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하나가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한 발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제가 꼭 지켜보고 있을게요. 내 인생 건드리면 저도 끝까지 갈 겁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끝까지 가보자. 누가 먼저 무너지나. 그녀와 나의 시선이 부딪혔다. 이 순간 이 집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경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우연히 스쳐 지나간 알림을 보았다. 은행 대출 서류 진행 중.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요양원? 돌봄? 편안한 노후? 그 모든 말 뒤에 있었던 진짜 목적. 집 내 자리 그리고 대출. 나는 속삭였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다. 그렇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리고 서류를 꼭 쥐었다. 아침 식탁 위에는 내가 끓여둔 국 대신 며느리가 사온 도시락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이걸로 드세요. 저희도 바빠요. 그녀는 말끝마다 내가 귀찮다는 말을 교묘하게 섞어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하신 서류는 준비됐습니다. 말씀만 주시면 바로 내용 증명 보내겠습니다. 아직은 보내지 마세요. 지금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봅시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대신 한 가지 더 알아봐 주세요. 제 남편 명의였던 서류들. 혹시 상속 서류 외에 따로 숨겨진 재산이 있었는지.
변호사는 살짝 놀란 목소리였다. 숨겨진 재산이요? 내 금액은 아마 작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부엌에서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또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요즘 계속 전화만 하시네요? 설마 아직도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주 담담하게 물었다. 내가 그렇게 날 내보내고 싶은 이유. 그 이유가 단지 불편해서 맞니? 그녀는 순간 표정을 지우더니 피곤하다는 듯 머리를 넘기며 말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의미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어제 본 은행 대출 서류 알림과 정면으로 모순이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모르는 내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다는 사실만 떠올렸다. 그때 며느리의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엔 목소리 톤이 달랐다. 네, 팀장님, 오늘 그 서류 지장 찍고 보내면 되죠? 남편은 제가 설득할게요. 계약 끝나면 바로 진행해 주세요. 나는 확신했다. 이제 그녀의 목적은 나의 요양이 아니라 나의 퇴출을 통한 자기 소유라는 걸. 나는 천천히 수첩을 펼쳐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읽었다. 너는 마지막까지 약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약한 게 가장 강한 순간이 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그 순간을 만들 시간이다. 저녁 거실 며느리는 식탁에 서류를 올려두고 나를 불렀다. 서류 제목은 적나라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어머님, 내일 오전까지 이걸 작성해 주세요. 이제 그만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고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게 요양인지 아니면 퇴출인지 이제 헷갈리지도 않는다. 며느리는 짧게 웃었다. 제가 뭐 그렇게 무서운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그냥 어머님만 없으면 저희도 좀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눈빛은 흔들리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여보, 그냥 말 좀 부드럽게 해. 엄마도 상처받을 수 있잖아. 며느리가 처음으로 짜증을 숨기지 않고 터뜨렸다. 왜? 지금 와서 또 흔들려? 요양원 가면 되잖아. 그게 우리한테도 저분한테도 최선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당신 아니야?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떨궜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너희 둘의 마음은 알겠다. 근데 내가 서명하는 건 내가 선택한 길일 때뿐이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내가 원하는 서명이 아니다. 하지만 나도 서류가 있다.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변호사 얘기 또 하시려는 거예요? 솔직히 법으로 가면 어머님이 불리한 거 모르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법 얘기 아니다. 진실 얘기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할 말이 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날카로워졌다. 나는 가방에서 어제 변호사와 나눈 문자 캡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변호사, 남편분 명의 자산 추가 조회 중입니다. 상속 외 별도 내역 있을 가능성 높음.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뭐죠, 이게? 나는 대답했다. 내가 가진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는 당하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다. 아들은 다시 며느리를 쳐다봤다. 그 시선에는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흔들림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얘기하자. 내일은 내가 더 힘들 거다. 문을 닫으며 나는 속삭였다. 25억의 그림자가 너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이미 화가 잔뜩 오른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어제 보여주신 그 문자 저 흔들리라고 보여주신 거죠?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흔들렸다면 그건 내 마음에 구린 게 있다는 뜻 아닐까?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서류를 식탁 위에 꽉 내려놓았다. 좋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하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주무관님. 네,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어머님 기초수급 관련해서 동거가족 부양 의무자 기준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저희가 더는 책임지기 어려워서요.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녀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양 포기를 만들어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계산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어머님이 법을 쓰시면 저도 법을 써야죠. 우린 이제 서로 감정 말고 서류로 갑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선택 존중한다. 그 대신 나도 오늘 서류를 하나 보냈다. 그녀의 미간이 찢어지듯 구겨졌다. 무슨 서류요? 나는 짧게 말했다. 내용 증명, 부양 의무 방기에 대한 것, 그리고 남편 몰래 진행한 대출 내역 조회 요청. 그녀의 입술이 굳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이어 말했다. 이제 공은 내가 아니라 제3자에게 넘어갔다. 나와 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책임 추궁 문제가 된 거다. 그 순간 아들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대출?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당신이 오해하면 안 되는. 나는 조용히 한 문장을 던졌다. 오해면 밝혀지면 된다. 하지만 사실이면 이제부터 무너지는 건 내 쪽이다. 아들의 시선이 흔들리고 며느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사라졌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화면을 보는 순간 눈빛이 바닥으로 꺼졌다. 은행 알림 공동명예 확인 필요 서류 반려. 나는 확신했다. 반격은 이제야 시작이었다. 며느리는 은행 알림을 확인한 뒤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만큼 충격에 빠져 있었다. 공동명예? 반려? 이럴 리가 없는데. 아들은 휴대폰 화면을 낚아채듯 확인했다. 이게 뭐야? 당신 대출을 왜 진행해? 왜 엄마 모르게 이런 걸?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냥 이 집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들은 더는 참지 못했다. 미래? 가정을 위해서? 엄마를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대출 내서 그걸 미래라고 불러? 거실은 폭발했다. 서로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감정이 갈라지고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그만해라. 너희가 뭘 위해 싸우는지 내가 보여주마. 나는 봉투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등본 하단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인 김배우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나는 말했다. 이 집 쉽지 않을 거다. 너희가 날 내쫓으려고 했던 것처럼 나는 내 남은 삶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며느리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님 설마 그 수첩에 적힌 게 진짜. 나는 봉투에서 또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올려두었다. 이번엔 남편의 필체가 선명하게 남겨진 문서. 비상자산 내역 총액 약 25억. 아들은 숨을 삼켰고 며느리는 숨을 잃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버린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버려졌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거실은 침묵으로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고 있는 쪽은 며느리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짧게 선언했다. 내가 잃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잃는 이야기가 될 거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수첩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전날과 달랐다. 그녀는 불안했고 나는 차분했다. 권력의 방향이 뒤집히면 공기는 금방 바뀌는 법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구청 복지과에서 연락 올 거다. 며느리는 눈을 치켜 올렸다. 왜요? 너희가 말한 부양 포기건 말이다. 어제 내용 증명 보내놨다. 며느리 주도하에 부양 방치 정황으로.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곧 억지로 비웃음을 띄웠다. 그래서요? 그럼 어머님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요양원은 그대로 갈 거고. 나는 그 말을 잘랐다. 그건 알고 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지. 무슨 차이요? 요양원에 가는 노인은 불쌍하지만 요양원에 보내려 한 가족은 가해자가 된다. 세상이 보기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아들과의 관계도 시선도 이미지도 그 한 줄이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 오전부터 내가 한 행동은 기록으로 남을 거다. 불효가 아니라 방치로. 법이 아니라 세상에.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패배의 그림자가 스쳤다. 아들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이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아들을 보지 않고 대답했다. 가족이 사람을 버린 날, 가족이라는 말은 끝나는 거다. 며느리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하려고요? 나는 마지막 한 문장을 던졌다. 너희가 시작한 게임이다. 나는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참여하는 것뿐이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는 곧장 움직였다. 마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진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속삭이듯 그러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정신 차려. 지금 어머님 편 들면 우리 다 끝이야. 집도 대출도 미래도.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왔다. 그럼 대출부터 말해. 왜 몰래 했냐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 둘이 평생 벌어봤자 이 집만큼은 못 산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분이 우리 인생 발목 잡은 거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터졌다. 그분이라고 부르지 마. 엄마야. 그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찢어졌다. 문 밖에 서 있던 나는 그 대화를 그대로 들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 순간 그 가정의 균열은 이혼보다 잔인한 속도로 번진다는 걸.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아들의 표정은 무너져 있었고 며느리의 표정은 망가진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면 내가 이긴다는 도끼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노인보호전담 공무원 상담 넣었어요. 요양 거부, 갈등 유발, 정서적 불안 조성으로 신고할 겁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신고해라. 다만 내가 나를 신고하는 손으로 곧 내 남편의 도장을 찍게 될 거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너는 아직 모른다. 25억이 어떤 속도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녀는 처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건 공격의 표정이 아니라 불안의 표정이었다. 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우리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나는 아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내가 선택해라. 가족이 될 건지 공범이 될 건지. 아들은 말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눈을 피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선언했다. 부부를 무너뜨리는 건 내가 아니라 진실이다. 며느리는 전날 밤부터 뜬 눈으로 새벽을 버틴 사람처럼 눈밑이 잔뜩 꺼져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다. 어머님, 어차피 서로 아픈 말까지 하게 됐으니까 저도 더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놨다. 아들이 말을 잃었다. 너 지금 이게 뭐야? 당신이 흔들리는 게 문제야. 당신은 약해. 그러니까 내가 나라도 챙겨야지. 이 집도 인생도 내 거니까. 아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나는 담담히 물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까지 버릴 생각이냐? 며느리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도 내 인생을 망쳐. 어머님도 이 집도 다 발목이야. 난 더는 희생자가 아니야. 나는 천천히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다. 너는 처음부터 희생자가 아니었어. 가해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도망치는 가해자일 뿐이다. 그녀는 주저앉듯 자리에 털썩 앉았다. 말이 막혔고 숨이 흔들렸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소리쳤다. 도대체 집을 왜 그렇게까지 욕심내? 엄마를 왜 내몰았냐고. 그녀가 비명을 토했다. 그래, 인정할게. 돈이 갖고 싶었다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다고.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 부서지는 부부, 벌벌 떨리는 며느리의 손. 나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좋다. 드디어 내 입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가겠다. 그리고 나는 가방을 열었다. 며느리는 첫 무너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들은 며느리가 남긴 이혼 서류와 은행 반려 알림을 번갈아 바라보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나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구청 사회복지 담당 주무관, 그리고 은행 대출 상담 직원까지 함께 서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닌데요. 은행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 동의 없는 단독 대출 시도는 불법 소지가 있어 확인차 방문드렸습니다. 특히 가족 몰래 진행된 금융 절차는 명백히 문제입니다. 주무관이 이어받았다. 게다가 부양 가족을 분리하려는 정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외쳤다. 아니에요. 이건 다 오해예요. 저는 그냥. 그 순간 나는 조용히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딱 한 문장만 말했다. 당신이 어젯밤에 했던 말, 드디어 내일이면 끝난다. 그 녹음 파일이다. 며느리는 숨이 멎은 듯 굳었다. 아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게 무슨 말이야? 끝난다니 뭐가 끝나? 나는 USB를 재생했다. 내일이면 끝나. 그 여자를 요양원에 쳐넣고 방부터 우리 거로 쓰자. 거실 공기가 산소를 잃은 방처럼 무너졌다. 아들은 오열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너, 그게 내 진심이었어? 며느리는 허겁지겁 변명했다. 아니야. 당신 오해야. 나는 냉정하게 잘랐다. 오해면 밝히면 된다. 하지만 사실이면 이제부터 내가 감당해라. 은행 직원이 말했다. 대출권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분 동의 없는 절차는 불가합니다. 주무관은 말했다. 정황상 시어머니를 억압한 부양 회피 시도로 보입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공개 선언과 같았다. 며느리의 무릎이 주저앉았다. 어머님 제발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나는 마지막으로 단호한 한 문장을 꽂았다. 너희가 나를 버리려 했지. 이제는 내가 버려질 차례다. 그녀는 울지도 못했다. 그 자리는 울 자격조차 남지 않은 자리였다.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25억 메모가 적힌 수첩을 다시 꺼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늦은 밤 집은 폐허처럼 조용했지만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책상 위에 남편의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오래된 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당신이 이걸 보는 날 가장 약한 얼굴로 버림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방패다. 25억. 그건 남편이 숨겨둔 비밀 자산이 아니라 당하지 말라는 마지막 유언이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움직였다. 이미 변호사에게 전달된 서류, 이미 접수된 내용 증명, 이미 확인된 불법 대출 시도. 이제 남은 건 결과를 확인하는 일뿐.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은행 직원, 구청 담당자, 그리고 변호사가 동시에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질렸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왜 또 오셨어요? 대체 왜? 은행 직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남편 동의 없는 대출 시도건 정식 확인 절차 진행됩니다. 사문서 위조 의혹까지 있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구청 담당자는 이어서 말했다. 부양방기, 강압 정황, 가정 내 정서적 학대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았다. 아니야, 아니라고.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살고 싶었다면 남을 밟는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죠. 나는 천천히 걸어가 며느리 앞에 섰다. 너는 나를 버렸고, 나를 없애려고 했고, 나를 조종하려 했고, 내 삶을 내 욕망의 대가로 삼으려고 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 칼을 꽂았다. 이제 똑똑히 들어라.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해자다.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손을 내렸다. 더는 감싸지 않았다. 난 너한테 속았어. 엄마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도구였던 거냐? 그 순간이 혼자 되는 순간이었다. 며느리는 오열했다. 당신들 왜 이래, 왜 나만? 나는 한 문장으로 대답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너만 끝난 것이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 사회적 낙인, 그리고 혼자라는 현실뿐이었다.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며느리는 작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당신들이 진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담담히 말했다. 너는 내가 한 만큼만 돌려받은 거다.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저 짧게 말했다. 우린 여기까지야. 너랑 사는 삶은 더는 없다. 며느리는 마지막 기대를 걸 듯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제발 저한테 한 번만. 나는 단호하게 잘랐다. 너는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고 내 삶을 너의 욕망 아래 두려 했고 내가 눈 감으면 내가 웃을 인생을 꿈꿨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그럼 저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나는 서류 한 장을 건넸다. 협의 이혼 조정 신청서 접근 금지 요청 동의. 며느리는 손을 떨며 서류를 바라봤다. 당신 정말 괴물이에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괴물에게 먹히지 않기로 한 피해자였을 뿐이다. 내가 만든 선택을 내가 끝낸 것뿐이야. 아들은 문을 열어줬다가 여기까지야. 며느리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전쟁이 끝났음을 알렸다. 아침 햇살이 조용히 부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물을 끓이며 작은 상자를 마지막으로 꺼내 놓았다. 남편이 남긴 수첩, 그리고 25억 자산 내역. 아들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후회, 부끄러움, 진심 그 눈에 담긴 건 변명이 아닌 회복을 향한 의지였다. 그래, 나도 이제 미움만 품고 살고 싶진 않다. 나는 봉투를 아들에게 건넸다. 이 25억은 내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도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사랑이다. 그러니 이 돈의 주인이 되지 말고 이 돈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정말 다시 해볼게요. 엄마의 아들로 떳떳하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전쟁이 끝난 자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사람은 버림받는 순간이 아니라 포기하는 순간 무너진다. 나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나는 짐짝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겠다. 햇살은 조용히 따뜻하게 새 하루를 열고 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